하여튼 뭐 요게 좀 시선 분산되는 거 그냥 안고 가겠습니다. 예. 그 오늘 이제 앞에 뭐 한덕수 얘기 더 안 할게요. 뭐 다 아실 거고 내일 방송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거고 오늘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오늘이 너무 재밌었는데 좀 아쉽기도 해요. 그래서 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 뻔 했는데 오늘 재판 내용 자체도 살짝 중요한 부분이 있고 예, 그 뭐지 재판정에서 에피소드가 예, 또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예, 제가 하는 일이니까 예, 5명이니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이 한상진 재판장 혹시 유튜브에 나오는 거 좀 보셨나요? 이렇게 막 되게 유튜브 클립의 제목이 아유 재판장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메가리가 없어 막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하시고 막 아무리 그 변호사 호소인 이하상이라는 자가 막 떠들어도 그냥 싹 무시 그냥 말도 딱 요렇게 하는 아마 유튜브에서 한두 번은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 지기현 재판장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초반에 이제 이진관 재판장이 결심 공판 때까지는 지기현 재판장과 비교가 된다 이런 모습으로 또 비슷하게 또 백대현 재판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 한성진 재판장은 저 판사 재판하고 싶은 거 많아? 왜 이렇게 의욕이 없어? 막 그런 유튜브로 많이 나왔었던 거 예, 보셨을 건데 예, 맞아요. 예, 그 사람입니다. 그분인데 오늘 그 재판이 이제 뭐 비아폰 삭제 지시 뭐 기타 등등 그게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저기한테 김용현 피고인한테 여러 가지가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내용이 제가 되게 늦게 들어왔거든요. 재판을 끝에서 한 2시간도 못 봤어요. 2시간 좀 못 봤는데 그래서 좀 아쉽죠. 더 일찍 봤으면 뭐 앞에 내용도 풍부했을 텐데 대략적으로 뒤에만 봐도 앞에가 다 유추가 되고 뒷부분에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예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증인은 제가 이분의 성함은 다 아는데 다 밝히긴 조금 그렇고 양모라고 하겠습니다. 그 직책은 아마 비서관인가 봐요. 예, 국방부 소속이고 그 국방부 장관 공관의 공관의 비서죠. 어떤 국방부의 그 청사 건물에서 근무하는 분이 아니라 공관에서 주로 근무를 하면서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수행비서관 역할을 하는데 이분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때도 예, 많이 등장했습니다. 맞습니다. 한상진 재판장 그런 재판장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좀 표정이 풀렸던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증인 자체는 양모 비서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냐면 국방장관 공간만 해당이 되겠네요. 국방장관 공간에 갈 때 다이렉트로 그 공간에 가지를 않아요. 노상원이 한남 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두면 누군가 데리러 옵니다. 차를 몰고. 그 사람이 이 양모 비서관이고 그 사령관들도 대통령 관저로 갈 수도 있지만 국방부 장관 공관에만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령관들이 직접 차를 몰고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한남 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면 또 연락은 딱 이분하고도 다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걸 뭐 기록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오고 가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고 제가 오늘 어떤 점을 느꼈냐면 이분이 이제 다 내려놨다. 이분이 제가 앞부분을 다 못 봐서 이분도 어떤 피의자 신분이든지 어떤 재판이 진행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느낌상 증언 거부를 전혀 하지 않는 걸 봐서는 본인의 형사재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국방부 장관 그 공관의 비서관으로서 그런 뭐 여러 가지 국방장관이 직접 할 수 없는 뭐 연락이라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뭐 지시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했고, 오늘 증인으로 나와서 말한 내용의 핵심은 뭐를 했냐? 이 사람이 계엄 이후에 12월 4일은 뭐 밤에 늦게 들어왔다 그러고, 그 김용현 피고인이요 12월 5일부터 문서를 파쇄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문서를 파쇄했고, 또 휴대폰을 처음엔 교체하라고 했고 쓰던 거를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건 또 파기하라고 해서 막 깨서 파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제 초반에는 자기가 그 경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가서 조사할 때 진술을 거부했는데, 뭐 그렇게 긴 시간 이유가 아니라 뭐 처음에는 1차 때는 진술 거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소환됐을 때는 이제 다 진술을 한 거예요. 그게 벌써 또 1년 전 얘기죠. 그래서 법정에 나와서는 이제 또 많은 시간 흐르기도 했고, 그동안에 김용현 피고인의 신분도 어떻게 보면 쭉쭉쭉쭉 내려갔고, 그래서 오늘은 되게 편한 자세로 그냥 다 증언했어요. 다 있었던 일들, 물론 본인이 기억한 부분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증언을 했고요. 제가 전체를 못 봐서 그 내용을 세세하게 함부로 다 말씀드리긴 그런데, 큰 틀은 이렇다. 이분이 12월 5일부터 해가지고 김용현 국방장관의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문서를 파쇄했고, 또 휴대전화를 당일날 뭐 교체하라서 교체한 것도 있고, 뭐 어떤 건 받아온 것도 있고, 그 파쇄한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의 행위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요게 아마 범죄 혐의로 지금 피의자 신분이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형태는 아니고, 적어도 뭐 구속된 상태는 아니고요. 피고인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앞부분은 그건 잘 못 봐서 좀 그런데, 아마 조금 있으면 내일이나 유튜브로 영상이 풀릴 거고, 요게 지금 이미 관심은 다 내란 혐의 재판, 그리고 내일은 당연히 초점은 한덕수 재판에 초점이 맞춰질 거잖아요. 그냥 흘러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증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실제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를 한 거죠. 대놓고 그 다 걸린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측은 가능하잖아요. 그 문서 중에서, 파쇄한 문서 중에서 계엄을 준비한 것이 있다. 또 그 파쇄한 전화기에 어떤 통화 내역이 있다. 혹은 뭐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들이 남아있다. 포렌식 하면 되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요거 하나 또 있다. 노트북 한 대를 파쇄했어요. 노트북도 파쇄하라고 그래서 파쇄를 했어요. 그래서 막 하다가 뭐 손가락을 다쳤나 봐요. 왼손 엄지손가락을 다쳐서, 그게 이제 특검에서 조사받을 때 이 사진도 찍었어. 엄지손가락 다친 거. 그래서 노트북도 되게 중요하죠. 그 노트북에 뭐가 있었을 거란 건 되게 대략 유추가 되잖아요. 김용현이 스스로 자신이 작성했다고 하는 포고령, 뭐 계엄 선포문, 뭐 자긴 이 정도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문서들. 또 중요한 게 각 부처, 국무총리부터 해서 각 부처의 협조 사항들을 적은 거.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서 쪽수로 8쪽이라고 표시된 건지는 뻔히 알지만, 재정경제부 장관한테 간 것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1, 2, 4, 적어도 1, 2, 3, 4, 5, 6, 7까지는 다 없어. 그 뒤에 또 있을 수도 있어. 8 다음에 90이 있을 수도 있고, 경찰청장은 그걸 받았는데 말로는 그게 행안부 장관한테 간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고, 김용현 피고인의 진술에 그 증언에 의하면 그 내용이 찢어버려서 없지만, 그리고 그 조지호 청장의 부인이 식탁 위에 놓인 걸 봐서 뭐 MBC가 포함되어 있고 여론조사 꽃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이고, 김선직님 반갑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셨네요. 제가 가로방송에서도 오는 분은 진짜 팬이라고,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노트북 안에 담아 있었겠죠. 아래 한글 프로그램 안에 아무리 뭐 삭제를 하든 휴지통에서 비우기를 하든 노트북만 살아 있었으면 그거 했었을 텐데, 그게 앞에 1, 2, 3, 4, 5, 6, 7이 뭐 국무총리한테 뭐가 같고 뭐 누구한테 뭐가 같고, 제가 지금 부서 이름이 바뀌어서 헷갈렸죠.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간 8번만 지금 남아있어서 그거 자체가 되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는데, 내란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이 오늘의 증인 양모 비서관이 파쇄를 했다. 그런 증언들을 아주 편안하게 해서, 오히려 되게 제가 느낌상 만약에 2024년 12월 말 시점이라면, 최초에는 그때 본인의 말에 의하면 너무 경황이 없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막 두렵기도 하고, 근데 제 느낌에는 노상원을 뭐 차로 왔다 갔다리 하고, 그게 12월 1일 날도 있었고 당일 날도 12월 3일 날도 왔었고, 이런 여러 정황들이, 이 노상원이 왜 왔다 갔다 해? 이 사람도 군 출신이거든요. 이분도 83년에 수방사에서 김용현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 연으로부터 연이 시작되었대요. 분명히 의심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예. 선직입니다. 김선직님. 예. 그래서 그런 의심을 가질 법한데,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자신은 그런 상황은 인지하고 계엄이 발령되고 이게 되게 위험하게 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언론에서 바로 뭐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자기가 놀란 가슴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막 혼란스러웠는데, 어쨌든 뭐 장관의 지시 사항이었으니까 그대로 이행을 했고, 김용현 장관은 12월 7일인가 8일 날 사임을 했죠. 예. 그런 형태로 큰 줄기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그 사람의 증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김용현 증인, 오늘의 제목이 우리 용현이가 달라졌어야 되나요? 어떻게 달라진 모습이 보였는지, 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의 증인의 증언 내용들을 조금 이제 배경으로 알고 들으셔야지 우리 용현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12월 5일 날 노트북, 휴대전화, 갤럭시 세대, 아이폰 한 대였다는데, 원래 개인 폰으로 아이폰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오전의 지시와 오후 지시가 이제 다 섞여 있는데, 그 기존에 쓰던 폰을 원래 SKT에서 KT 대리점으로 가서 교환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아이폰이죠. 아이폰 대 아이폰으로 바꿨는데 파기를 지시했는데, 그게 새로 교환한 폰을 파기하라고 한 건지 기존 거를 파기하라고 한 건지 그게 애매하다. 자기 뭐 하긴 했다. 근데 뭐 정황상 새 폰을 파기하라고 했겠어요? 예, 기존 건데.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비아폰, 국방부 비아폰도 그렇고 정부 비아폰도 그렇고, 그걸 반납한 내용도 제가 그걸 앞부분을 다 못 들어서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요런 정도. 그 중요한 거는 또 노트북을 파쇄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경호처에서 12월 5일하고 6일 시점에는 그 비아폰을 계속 반납하라는 요청이 있었고, 12월 7일 날 반납을 했다고 하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뭐 이 세세한 것들, 이제 며칠 날 뭘 바꿨냐, 뭘 파쇄했냐 이런 것보다도 큰 틀만 좀 말씀드리고, 또 중요한 거는 노상원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연락을 주고받고 이동을 했고, 중요한 건 노상원한테도 비아폰이 갔어요. 한 대 간 거 알죠? 12월 2일 날 갔어요. 그게 경호처로부터, 그러니까 정부 비아폰입니다. 경호처로부터 이 폰을 받아서 이 양모 비서관이 전달을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글쎄 우리가 다 지나서 사후적으로 보니까 이 양반도 그럼 그 비아폰을 민간인 노사관한테 전달을 할 정도면 대충 낌새를 채지 않았을까? 뭔가 일이 있을 거라고는 너무 생뚱맞은 일이잖아요. 대통령실의 경호처에서 주는 비아폰을 경호처 직원한테 받아다가 민간인한테 줬단 말이에요. 물론 기존에 몇 번 공간에도 방문을 하고 뭔가 비밀스러운 업무를 맡기는 사이였다. 자신이 모시던 장관이 비밀스러운 업무를 민간인 불명예 제대한 장군에게 주었다. 뭐 일을 주고 뭘 받았다. 뭔가 의사소통이 있었다. 그런 건 다 인지하고 있었는데 하필 12월 3일 날 그걸 줬다. 비아폰을 전달을 해줬다. 이런 건 다 의심스러운 정황인데 아무튼 그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변호인단은 제가 주로 들은 건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부터인데요. 특검의 주신문의 맨 끝부분만 좀 들었고요.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 내용 중에서 뭐 이자들이 뭐 항상 뭐 빤하죠. 증인이 특검에서 검사 측으로부터 조사받을 때 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느냐, 뭔가 증거로서 압수가 된 부분이 뭐 어떤 거 이미 제출한 거 맞느냐, 이거 압수할 때 정확하게 법적 절차에 의해서 했느냐, 본인이 변호사 입회 없이 했는데 뭔가 권리 침해당한 거 없느냐, 이런 거 다 물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증인은 정확하게 자신은 그때 시점에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술 거부를 했다 그랬어요. 2024년 12월 27일인가 그 시점 진술 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2025년 1월 6일? 5일? 그 시점에는 이제쯤이면 마음 정리도 되고 어차피 내가 숨길 것도 없고 다 털어놔야겠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진술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뭐 정말 그 강압 없이 했느냐라는 이런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에 자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가 뭐 압박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자신은 있는 그대로 최대한 사실대로 진술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을 계속 집착하는 게, 야, 너가 그러면은 문서 파쇄하라고 해서 파쇄를 했는데 너가 본 거는 무슨 그냥 일반적인 회의 자료, 뭐 국감에서의 보고 자료, 그런 제목들은 봤다고 기억을 하지 않았느냐. 그 안에 개헌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보증할 수 있어?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아수라장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에, 만약에 개헌 관련 문서가 있다면 증거인멸에 동조를 한 사람인데, 공모를 한 사람인데, 공범인데 말하자면 계엄에 관한 문서 그런 증거를 없애려고 같이 했다면, 이 사람은 그냥 그런 문서 더미에서 그냥 통으로 굉장히 대량의 문서를 파쇄했다고 했고, 또 이것이 이제 피고인 측의 주장이죠. 의뢰 이 피고인이 어떤 근무를 어떤 임무를 끝내고 다음 발령을 받고 할 때 기존에 받았던 임무에서 발생된 비밀 문서들은 몽땅 다 파기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경호처에 있을 때도 이분이 뭔가 비서관이었나 봐요. 그래서 경호처에서 국방장관으로 이동했을 때도 경호처와 관련돼서 생산된 비밀 문서들을 비슷한 방식으로 파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변호인단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한 거죠. 그리고 노트북 파쇄한 것도, 노트북이 그게 정부에서 지급된 형태의 업무용 노트북이 아니래요. 그냥 분명히 제 느낌에는 이거 직접 이거 다 문서 다 쓰진 않았을 것 같고, 워드 타이핑을. 제가 의심되는 사람은 가족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업무용으로 받은 거는 뭐 네트워크 환경 설정하는 것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다른 뭐 프로그램이 깔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아무리 컴맹이 보더라도 이것보다는 내가 어디 가서 LG 대리점에서 이 그램 노트북 하나 사서 어차피 아래 한글은 뭐 네트워크 연결 안 돼도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안전하겠거니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형태 노트북이니까 뭐 이동하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 숨긴다 이런 생각도 없이 자신의 비서관을 시켜서 바로 파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변호인단은 그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거는 결국 그거 자체가 파쇄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저장된 기록이 중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근데 파쇄할 때 그 기록이 파괴됐는지 노트북 그 부품들 하드웨어가 파괴됐는지 인지를 했느냐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 저장 장치가 정확하게 타겟돼서 파괴됐는지 어땠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또 말장난하면서 예. 자신들 최대한 어떻게 유리한 거를 뭐 끌어내려고 했는데 결론은 문서 파쇄한 건 파쇄한 거고요. 예, 휴대폰 부순 건 부순 거고 노트북도 기기 부순 건 부순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요 정도. 예. 엄청 많이 적긴 적었는데 이거 뭐 다 저기 할 필요는 없고 이제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김용현 장관이 물론 이게 재판장의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재판에서는 그 내란 혐의 재판에서 직위원 재판장 앞에서 보였던 모습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직위원 재판장 앞에서는 뭔가 자기가 강인한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딱 강직하다 나는 그런 위험? 뭐 모든 게 다 연출된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 게 좀 보였는데 많이 보였는데 그동안은 제가 오늘 한성진 재판장 재판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현장에서 본 건 처음이었는데 뭔가 사람이 조금 힘이 빠져 있어요. 네. 그게 재판장에 따라서 다른 특성인지 아니면 지난주에 큰 선물 받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후자가 더 가까울 것 같기도 하네요. 자기한테 이제 특검이 큰 선물을 줬잖아요. 예. 지난주 벌써 며칠이 지나고 화요일이잖아요. 일주일 화요일 맞죠? 1월 13일. 예. 그래서 그때 받은 선물 때문에인지 조금 기운이 빠져 있다는 모습, 그리고 얼굴도 좀 상기되어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증인들이 어떤 증인이 나오더라도 특히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증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뭔가 교감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양모 비서관 자체가 뭐 자신이 뭐 끝발도 있고 뭐 하다면은 같은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겠지만 지금 끈이 다 떨어졌잖아요, 김용현 장관은.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눈을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증인을 제대로 못 바라보더라고요. 그동안은 증인을 계속 바라보면서 뭔가 좀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압박이라면 압박, 어떤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는데 오늘은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오늘은 좀 허공 보면서 약간 좀 맥이 풀리고 얼굴이 좀 벌개지고. 근데 또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리면 오늘 소법정이었거든요. 굉장히 작은 규모예요. 제가 항상 재판정에서 그 피고인들을 향해 뭐 다른 피고인 뭐 신경도 안 씁니다. 전 노상원 피고인한테도 이런 행동은 하지 않아요. 다른 피고인 말고 윤 씨와 김 씨 오로지 더맨더머를 향해서만 제가 온갖 막 나쁜 생각을 막 해요. 막 정말 우리 힘들어했던 국민들, 그리고 특히 이들로 인해 피해받은 부하 군인들, 그리고 경찰들 생각하면서 분노 게이지를 막 높여 레이저를 막 발사를 합니다. 윤 씨를 향해서, 김 씨를 향해서 발사를 하는데 오늘은요 각도가 안 나왔어요. 각이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쏘려고 해도 제가 앉은 자리가 소법정에서 이 피고인석으로 쫙 일렬로 앉잖아요. 요 끝자리로 딱
줄이 맞는 거여서 얼굴이라도 좀 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앞에 변호사가 2명이나 가리고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각도가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또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김용인의 표정이나 이런 거 관찰을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변호인단 반대 신문 중에서 주로 당연히 이하상이라는 자가 주로 이끌었고 여자 변호사 호소인 김지미라는 자가 이제 반대 신문을 할 때 또 이 변호사를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김지미 변호사 이렇게 숙이고 뭔가를 입고 그렇게 딱 각도가 김지미 변호사 이렇게 숙이고 있고 고영일 변호사 약간 뒤로 젖히고 김영현 변호사 저와 제 앉은 자리에 눈이 딱 맞는 거예요. 이 양반 딴에는 김지미 변호사를 향해서 고개를 돌렸는데 전 이때 기회를 포착해서 바로 이글이글이 막 싸댔죠. 근데 이 사람이요 처음에 눈싸움을 하더라고요. 안 지려고 그래. 왜냐면 내가 이런 거 몇 번 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와서 내가 지금 재판정에서 내가 지기현한테 지거나 뭐 한상진한테 질 수는 있어도 내 킥보드 너한테는 질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었는지 막 이걸 여기도 똑같이 오는 거여서 똑같이 계속 째려보고 있었죠. 그래서 현장에서 눈싸움이 1차로 한 번 있었고요. 이기고 지고는 없죠 사실 뭐. 근데 저는 끝까지 봤습니다. 끝까지. 고개는 뭐 피고인이 먼저 돌렸어요. 그게 제가 이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1차는 여기에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뭐 이렇게까지 간 게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기징역 구형을 받은 게 특검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뭐 기억하시죠? 그 박옥숙 특검보가 이제 질문을 할 때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에게 질문을 할 때 따지듯이 막 되물었죠. 기억하시죠? 아니 국회의원 중에 차단당한 의원이 누구 있는지 얘기를 해보라 막 따지듯이 물었는데 박옥수 특검보는 조금 당황했죠. 예상한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방청객에서 뭐 막 이러고 그걸로 윤호개인들은 막 쇼츠 만들어서 돌리고 막 마치 자기네들이 이겼다. 오 역시 우리 김용현 장군님 막 김용현 그때 막 신났어요. 마지막에 이게 막판에 클라이막스를 피치 올린 거예요. 자기는 특검 너네들을 인정 못한다. 뒤에 우리 윤호개인 군단들 있잖냐. 내가 너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 우리 여태까지 참아왔지만 이제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런 건지 좀 어이없는 얘기를 한 거죠. 원래는 증인이 검사 측한테 질문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것도 마지막에 큰 소리로 막 대들듯이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게 딱 뭐예요? 개신죄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이거 영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무기징역까지 안 나올 수 있었는데 구형이 제가 특검이라도 특히 특검 보를 건드렸잖아. 또 윤석열 사형도 이런 일련의 과정들 영향이 아예 없진 않았을 겁니다. 이 막판에 특검을 향해서 그리고 특히 또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1인 시위를 하면서 변호사 호소인 이하상이라는 자를 비롯한 일군의 유튜버들의 만행들 그거는 뭐 언론 기사로도 사형이 최후에 구형 결정이 되었다고 뭐 나와 있잖아요.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원도요 30년형 구형 받았잖아요. 그것도 그때 증인으로 나와서 뭐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죠. 이래서 양평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다는 둥 자신한테 플리바게닝으로서 일반인으로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라 그랬더라? 뭐 차마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을 느낄 만한 제안이 있었다는 둥. 야 너도 30년은 구형이야. 어쨌든 뭐 지기현 재판장이 어떻게 선고를 내릴지 몰라도 특검은 지금 이런 자들이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어? 이상한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해서 뭐 뭐라 그래야 돼? 또 고상한 거 붙여야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말이죠. 법정을 모독하고 말이죠. 예. 그래서 구형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상황이고, 또 2차 눈싸움 좀 말씀드릴게요. 2차 눈싸움이 저 혼자 좋아하는 거긴 하지만, 뭐, 대단한 의미도 없지만, 이거 저 혼자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알려야죠. 제가 오늘 이걸 했다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판정이 소규모였고, 이례적으로, 한상진 재판장이 늘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피고인부터 먼저 나가게 했어요. 그동안 지기현 재판장 어떻게 운영했냐면, 증인은 먼저 보내고, 증인 당연히 먼저 보내고, 재판 종료했을 때, 그 재판장이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특검만 먼저 재판부에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퇴정을 하게 한 다음에, 이제 피고인이 착석한 상태에서 재판부는 나가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김영현은요, 장난 아니에요. 뭐,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이거 하고, 그 윤호개인들은 이거 윤호개인 아닙니다. 이거 빨간색 아니에요. 막, 윤호개인 이거 막 들고 있고, 막,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막 울어요. 막, 김용현 피고인이 울었다는 게 아니라, 윤호개인 방청객들이, 장관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무슨, 구속된 피고인인데, 소통의 장을 아예 제공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조금, 제가 처음 봤던 시점보다는 점점 정도는 약해졌는데, 저도 뭔가 좀 쇼업도 하고 뭐, 그건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사건들도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요거는 계속해요, 요거는. 근데 오늘은 먼저 이렇게 내보내니까 대놓고 요거 못 하잖아요. 대놓고 뭐 인사하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가면서 그래도 또 희한하게 퇴정할 때 그냥 일반 방청석을 통과해서 그 일반 문으로 나가게 하더라고요. 원래 그 구속된 피고인이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대법정에는, 중법정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 소법정은 그게 없나 봐요. 근데 아예 없진 않을 텐데. 제가 예전에 김건희 피고인도 소법정에서 한번 봤는데, 그 옆문으로 어떻게 가던데, 오늘 들어갔던 그 408호 법정은 그런 게 없었는지 몰라도, 방청석을 딱 지나간 거야, 방청석을. 근데 제가 어느 지점에 앉았어요? 이 자리에서 맨 오른쪽에 앉았단 말이에요. 맨 끝에. 그 제 오른쪽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또 이 윤호개인 일파들 막 방청객에서 막 인사하고 막 그런데 재판장이 제지를 시켰죠. 조금 얌전히 하라고. 그래서 김영현이 나오면서 그냥 목례하고 인사하고 나가는데, 김영현은 한 20명 정도 되는 방청객을 다 눈 마주치려고 했죠. 그러다가 제 눈하고 딱 마주친 거죠. 딱 피해서 이제 자기 갈 길 가려고 했는데, 저는 계속 이랬죠. 계속. 그냥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재판부가 그대로 착석해 있고, 재판장 안 떠나서 앞에 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다 돌려갖고, 그대로 따라서, 문 밖에 나갈 때까지. 왜 자꾸 여기 미련 갖고 여기 쳐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청석을. 끝까지. 예, 바라봐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김영현을 생각합니다. 예. 지금 채팅 반응이 없는 건지 에런지, 예.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제가 뭐 재미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일부러 또 하는 이유도 나름 있어요. 뭐 제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한다면, 저는 김용현 뿐만 아니라 윤석열도 너무 정신을 못 차린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자꾸 이 윤호개인들 뭐 응원하는 소리에
둘러싸여가지고 자신들이 정말 당당하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 발동한 게, 선포한 게 정당한 일이야. 이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고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 메리언님 같이 저도 같은 마음이죠. 정신 차리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법정에서 때리겠어요. 물론 전 평화주의자이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 째려보기. 그리고 아침에 버스 타고 들어갈 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좀 전달하려고 노력하기. 전달도 안 돼요. 버스 안에 들리지도 않아. 근데 그런 거밖에 없단 말이죠. 적어도. 근데 오늘은 저의 의도를 너무나 분명하게 대놓고 드러내놓고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딱 구축되어 있었어요. 한상진 재판장님이 그런 걸 배려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정에서도 너무 오랫동안 눈싸움 같이 했었고 나갈 때도 제가 끝까지 아주 그냥 이글이글 눈빛 발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김용현 피고인이 두 다리 쭉 펴고 쭉 뻗고 숙면을 취하지 않을까. 예, 저의 눈빛이 꿈에 나오지 않을까. 예. 농담이에요. 유튜버니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있었던 일은 맞아요. 예,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것도 맞고 저는 이 윤호개인 방청객들을 자꾸 그렇게 호응해주고 응원해주는 거 제 방식대로 대책이 한 겁니다. 예. 또 재밌는 얘기 이제 더 이어서 하면 재밌다기보다 이제 재판 관련된 얘기로 돌아가면 요 공판이요. 이 한상진 재판장의 한성진이 맞죠? 제가 근데 한상진이라고 썼네요. 저기 재판장의 그 재판이 다음이 2월 3일인가? 적어놨는데 다음 공판이 2월 3일하고 2월 10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 3일, 2월 10일인데 요거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게 지금 여태까지 그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정에 나왔던 증인이 있어요. 아마 그 병합되기 이전에 김용현 피고인 재판에는 아마 이 사람 증인으로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김철진 군사보좌관이라고 국방부 소속의 보좌관인데 마지막 그 순간 있죠. 이미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었고 윤 씨와 김 씨가 그리고 박한수까지 결심 지원실이라는 공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셋이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박한수가 증언을 해주면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일부러 어리버리 타고 앉았고 그 사람 입에서는 안 나왔고요. 그 전에 두 명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초반에는 한 30분 동안 여러 사람이 우 몰려갔다 그래요. 그때 합참 소속의 모 중령이 증언한 내용이 그리고 당시에 막 급하게 메신저로 단톡방에 보냈던 내용이 그러게 내가 숫자 모자라자고 했잖아요. 두 번, 세 번, 기타 등등. 이게 정확한 워딩이 조금씩 달라요. 사람마다. 그런 취지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걸 네가 진짜 들을 수 있느냐, 이거 칸막이로 가려졌는데 보이냐, 이게 들리냐, 부터 해가지고 요 사람이 한 명 있고 같은 그 결심지원실의 공간에 이 사람은 윤석열 피고인이 법전을 가져오라 그래서 법전을 챙겨갖고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 지시를 들을 때 시점하고 전달했을 때 이 사람도 뭔가 2차 계엄에 관한 연결되는 형태가 있을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라는 걸 이미 증언을 했어요. 그 병합되기 이전에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정에서 2025 고압 129 사건의 재판정에서 직위원 판사 앞에서 증인으로 나왔었고요. 요 사람이 이제 옵니다. 2월 3일날 오전 11시에. 그래서 요거에 제가 웬만하면 이제 내란 사건
큰 틀은 다 갔으니까. 근데 김철진이 이하상과 마주하는 게 이제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포인트인 것 같아서. 그리고 오후에는, 이날 오후에는 또 방정환이라고 이제 노상원 라인을 통해서 또 이 양반도 롯데리아 멤버예요. 롯데리아 멤버고 제2수사단이 합동수사본부의 제2수사단이 구성되면 뭐뭐뭐 한다. 예, 뭐 그런 형태로 예, 요 사람이 이제 준장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준장인데 증인으로 한다. 제가 이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야 이날도 내가 그래 여태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한번 또 가자. 그래서 요날 또 제대로 보고 또 방청 후기 남길 거고요. 또 2월 10일 날도 오늘 이 재판부에서 2월 10일 날 증인도 얘기를 했는데요. 노상원입니다. 노상원. 예. 오늘도 방송 내용 중에 노상원 많이 등장했죠. 그래서 노상원이 직위원 앞에서 보였던 모습과 또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예. 그것도 기대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도 비록 직위원 재판장의 재판은 아니지만 제가 관심 갖고 볼 거고요. 오늘은 내용은 요 정도까지 하고 아까 앞에 방송들은 뭐 테스트 방송 이런 거 다 지울 건데요. 거기서 좀 얘기했던 게 내일 한덕수 재판 있잖아요. 선고 공판이 있는데 그거 끝나고 원래 라이브 할 계획이었어요. 안 하려고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방청권 뭐 신청 못해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서 내일 라이브 재판 라이브는 안 할 겁니다. 내일 재판에 관련된 라이브는 없고 내일은 특별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요. 이 윤호겐 일파들도 한덕수 싫어하기 때문에요. 앞에 뭐 집회라거나 이런 거 있을 수 없고요. 오히려 한덕수 선고 받아라, 징역 10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요 사태라든지 이게 좀 말이 웃기지만 소동은 없을 거예요. 평온할 거예요. 예. 그래서 특별히 전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예. 대신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레이저 쏜 게 너무 속 시원했어요. 저는 예, 속 시원했고 그리고 김용현 피고인이 지난번에 보였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자신이 좀 현실을 좀 자각하지 않았나. 예? 무기징역 구형 받고 조금 힘이 빠진 모습 그런 게 보여서 관찰이 돼서 그 말씀 드리려고 또 제가 눈싸움한 에피소드 말씀드리려고 예, 방송 일부러 오늘 예고에 없던 라이브 방송 했습니다. 근데 초반에 준비가 덜 된 상태로 테스트가 덜 된 상태로 예, 좋지 않은 모습 보여드려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일단은 이 정도로 오늘 라이브는 준비한 내용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없겠죠? 지금 다 나가셨고 내용은 다 끝나니까 다 나가셨는데 이건 그대로 남겨놓겠습니다. 앞에 테스트 방송만 지우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재판에서 있는 일들이 큰 굵직한 거는 마무리가 되고 선고를 기다리고 이런 상황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재판 본 걸로 해서 조금 요게 재밌는 요소들 공판들이 남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지켜보고 예, 한덕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요거 하나입니다. 내일 하나 15년 형 구형을 받았는데 예, 또 줄줄이 혐의 걸릴 게 없을걸요. 예. 어쨌든 윤석열은 총 8개예요. 8개. 그리고 다음 주에는 김건희가 1차로 선고가 하나 있어요. 김건희도 있고 노상원에 대해서도 벌써 그러니까 노상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요거 관련인데 민간인 신분으로서 군인의 명단을 전달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인원이 결국 합동수사본부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는 의도를 가진 그런 명단이었는데 자기는 그게 약간 국방부 TF 성격이고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예. 위증도 있고 아니 한덕수
아유,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예. 나 왜 이렇게 난 관대하죠? 예. 저는 윤석열만 제대로 심판받으면 된다. 아, 김용현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물론 총리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됐죠. 예,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됐는데, 제가 그냥 또 이거 하나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렌트 유명한 저작 중에 이따만한 두꺼운 책이 하나 있어요. 네. 악의 평범성에 관해 다룬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요거 테마를 언젠가는 한번 좀 다루긴 다룰 건데, 영상으로 됐든 글이 됐든, 제가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어떤 군대 뭐 사령관이었다면 나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스스로 이런 걸 되게 되묻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한덕수였다면 이런 식의 처벌수위가 이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수위가 저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가야죠. 김용현,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래서 진짜 이게 뭐 아무리 재판부가 사법부가 독립돼 있고 하더라도 여론의 흐름이나 여론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진짜 윤석열 1심에 사형 선고까지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저는 뭐 계속 여러 번 말했지만 무기징역 선고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요즘 흘러가는 분위기 보니까 일단 먼저 특검에서 사형이라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너무 쉽게란 표현 빼고 그게 가능하다고 상상하기 시작하면서 여론이 그런 방향으로 형성되는데 일조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제가 뭐 여론의 바로미터는 아니지만 좀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폴레옹 지배할 사람은 정치를 못해요? 그건 무슨 연좌제예요? 뭐예요? 이거 말도 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혁명 정부 시기 때, 뭐 다 기요틴에 줄줄이 끌려갈 때는, 뭐 왕족, 귀족 포함해서 다 어떤, 뭐 연좌제 성격의 뭐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다고요? 그게 법으로 할 수가 없을걸요? 그거 다 위헌이겠죠. 뭐, 그만큼, 뭐 이런 건 말이 될 수 있죠.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예를 들면 실제 그렇지 않지만 내가 이완용의 자손이야. 그 함부로 내가 정치한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예, 역사의 큰 죄인이다. 예. 그 나폴레옹은 또 그렇게 좀 해석을 좀 다르게 여길 수도 있지 않나요? 혁명 정부에서 나폴레옹은 아무튼 황제 나폴레옹 시기만 생각하면 또 다르기도 하겠죠. 예. 낭설이죠. 예. 예. 어쨌든 우리는 늘 검증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제가 딱 듣고, 그래요? 저 이러면 윤호경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와, 제가 맨날 그 윤호개인들의 어떤 망상 뭐랄까, 기록관이라고 할까? 제가 최근에 재밌는 거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부정 선거론을 넘어서서요. 진짜 따끈따끈한 거예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시험 볼 때는 300명 시절이고 토익 시험으로 대체 이게 아니라 자체 영어 시험 과목이 1차 과목이 영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인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부정 선거론에서 이제 만족을 못하니까 부정 시험론까지 거의 뭐 30년도 훨씬 전에 사법시험이잖아요. 예, 그때 영어 시험을 통과할 수준의 영어 실력이 아닌데 사시가 됐다? 뭔가 이상한데?
이 부정 시험론, 예. 요거 하나 있었고, 그냥,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최근에 그냥 웃긴 거는, 그냥 스레드에, 저는 이게 스레드에는 막, 그, 장난으로 올리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봐요. 실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거 그냥 내용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올린 거야. 말도 막 이상해. 반부패 검사 중에 아는 오빠 2명이 이재명 탄핵을 이재명이라고 써요. 항상 죄명. 예. 탄핵에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윤카 여사님 돌아오게 해준대요. 제발 응원해 주세요. 우파분들. 해시태그 샵 우파. 근데 요 정도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예, 요거는 좀 반응이 안 좋아요. 윤호개인들도 이 정도는 이제 이거 뭐 이 사람 좀 정신 이상하다 뭐 이렇게 답글이 달리고 뭐 그러던데 이런 망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뭐 조롱할 수도 있고 뭐 한데 우리도 저럴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어떤 음모론에 빠지거나 검증되지 않은 이상한 이야기에 혹하지 말자. 그래서 예시로 제가 메리아님을 탓하거나 뭐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재밌는 예시로 예시로 이것도 읽어도 이거 사진 이거 남아있다. 1986년 진짜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야. 86년 40년 전이야. 제28회 사법고시 합격자 수 298명. 당시 최연소 합격자는 서울대 출신 22세. 다음이 이게 쌍지에 달렸지. 당시 23세이고 독학으로 합격했다고 나온다. 난 이걸 믿을 수가 없다. 사법고시 영어는 매우 난이도가 높다. 그런데 쌍지읒은 영어를 못한다. 또한 대한민국을 한자로도 못 쓴다. 이거 실제로 어디 현충원인가 방명록 쓸 때 대는 큰 대자로 쓰고 그냥 이어서 그냥 쭉쭉 해버리면 되는데 뭐 모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 다음에 한민국을 한글로 쓴 거예요. 또 요것도 이제 포인트죠. 대한민국을 한자로도 못 쓴다. 법전은 대부분 한자인데 한자도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23세에 사법고시 300명 합격하던 시대에 독학으로 붙을 수 있었을까? 이거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나? 거대 공작 세력이 쌍지읒을 내세워 대한민국을 조정하는 것이다. 무식한 꼭두각시 내세워 득을 보려는 세력 누굴까? 이걸 40년 전에 1986년에 23세 중앙대 법학과 학생 이재명을 딱 픽을 한 거야. 어? 앞날이 이렇게 다 흐를 줄 알고 이 유니버스 이 정도예요. 예? 거대 공작 세력이 23세 픽을 해서 뭐 대리 시험 이거는 좀 호응이 있었어요. 뭐 대리 뭐 그 형이 이재선 형이 두뇌가 좋아서 대리 시험 의혹이 있다고 이런 식으로 막 댓글이 있어요. 예. 전원책도 통과했는데 사법시험 전원책은 더 옛날이잖아요. 그때도 근데 아마 똑같이 300명 시대였을 거예요. 예. 아무튼 이런 재밌는 세상입니다. 예, 아주 웃겨요. 이 세계관을 보다 보면 제가 지난 방송에 조금 길게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들을 막 되게 막 무식하다고 막 비난하기도 그렇고 그냥 불쌍해요. 뭐 오죽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에 근거한 음모론 빠지면 안 되죠. 당연히 이런 건 비판해야 되고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았나 과거에 또 그러지 않았나 의심하고 조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요거는 김어준으로부터 출발한 거다 입장을 밝혔었던 게 다 연결된 내용이고요. 그런 거 약속드렸듯이 하나 둘씩 이제 풀어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는 요 정도. 마지막에 또 우리 윤어게인 유니버스를 이해할 수 있는 스레드 게시물 2개 읽어드렸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근데 제가 요 얘기 또 할게요. 진짜 제가 방송을 안 하고 있지만 아침에 현장을 나가고 있어요. 지금
서울중앙지법 앞에 어저께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막 꽁꽁 싸매고 나갔어요. 어제도 나갔고 오늘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나갈 거예요. 예. 그리고 방송은 안 하고 있어요. 뭐 녹음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가서 어젠 버스 지나갔잖아요. 약속했어요. 피켓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소리도 안 지른다. 근데 지난주에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냥 이번 주는 그동안에 뭔가 이렇게 많이 부쩍부쩍 했기 때문에 뭔가 굳이 이미지 변신이라고 하면 조금 우습고 우리 이제 평화롭게 돌아가자 이런 메시지로 내가 굳이 아침 방송 키고 뭐 이런 거 안 해. 이렇게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거고 내일도 춥다 그러죠. 내일도 나갈 거고 모레도 당연히 나가죠. 모레는 또 그 일반 이적제 공판이 오전에 있어요. 그래서 9시 전후로 해서 늘 보셨듯이 법무부 호송버스 101-7번 버스가 지나갈 거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윤호개인들 이제 지켜보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의자 아직도 못 받았어. 의자 받으러 갔는데 의자도 아직 못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뭐 윤호개인 일파들하고 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좀 얘기는 건네고 있는데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좀 토요일이면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에 라이브 한다고 약속드렸죠. 근데 시간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11시보다 그냥 10시로 바꿀게요. 지금 뭐 어차피 11시도 많이 인지 안 되는 시간이니까 요번에는 확실하게 테스트 여러 번 잘 해보고요. 환경 확실하게 갖춰놓고 오전 10시에 해야지 좀 뒤로 길게 해도 부담이 없을 것 같고. 아, 의자요? 아니에요. 전 믿어요. 그분이 그 할매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어. 그 자유와 혁신인지 어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집회 차량에 실어놨다 그랬어요. 예. 그 안에서 분실됐을 수는 있죠. 예. 자기가 거기다 실어놨다. 자기는 그 차량을 찾고 있다. 그거를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분은. 예. 뭐 그거 한 6,000원, 7,000원 해요. 근데 그것도 꼈죠. 두산 베어스 캠핑 의자 같은 거 그것도 간인데 그건 좀 은근히 캐릭터 상품이라 그건 좀 비싼데 생각보다 불편해서 뭐 미련은 없어요. 예. 그렇고 아 맞다. 또 어제도 재밌었던 게 어제 이제 그 1월 19일에 이들 용어로서는 서부 자유 운동에서 이제 한 단계 격상해가지고 서부 자유 항쟁 기념일이에요. 119 서부 자유 항쟁 기념일. 기념식이 그것도 서초역 요 근처에 있었는데 그걸 갈까 말까 하다가 저녁에 다른 일정이 겹쳐서 가지는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거에 뿌락치가 하도 많고 그 전주에 주말에 MBC 뉴스에서 엄청 때렸거든요. 아예 특집으로. 그리고 어저께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타겟으로 삼는 변호사 호소인 이하상이라는 자를 비롯한 그 진격의 변호사들도 대부분 그 서부 자유 변호인단이라는 거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그 가해자들, 범죄자들 이제 법률 지원을 하고 뭐 그런 활동들을 한 거고.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제가 질문을 만약에 내가 들어갔고 질문이 나에게 허용이 됐다. 물론 저는 허용 안 되죠. 예. 제가 뭐 알잖아요. 근데 거기 회장이란 사람이 자막을 보니까 이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화교 정말 내가 편견 가지고 내가 이렇게 물들었어. 이름이 성함이 위씨고 일단은 위천현인가 뭐 이런 변호사예요. 이런 변호사는 검색하면 딱 한 명밖에 안 넣을 이름이고 당연히 뒤에 이름도 이상하니까 혹시 화교세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LG 의자를 하나 장만할 이유가 없죠. LG 예, 10시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은 다 모순이잖아요. 예. 야, 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서부 자유 변호인단의 공동 회장이 화교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예. 아, 그리고 또 저것도 있어요. 얘네들 멸공반점 하잖아요. 그 주인장이요, 조선조 출신이에요, 보니까. 귀화는 되게 일찍 했는데, 야, 그러면 조선조, 너네들 그렇게 싫어하는 조선조. 아무튼, 몫은 게 많습니다. 이런 거, 재밌는 것들은 계속 저는 이제 다 소재가 되니까 다 모아서 기록하고 있고요. 요런 거 특집으로도 나중에 뭐 영상을 남기든지, 뭐 글로 쓰든지 또 한번 활용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주 활동들은 방송을 안 하고 있어도 아침에 제가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틀 벌써 했고요. 내일도 할 거고요. 모레도 할 거고, 금요일은 모르겠어요. 금요일은. 할까? 아무튼, 목요일까지는 피고인 윤씨 버스도 지나고 해서 목요일까지는 하게 될 거고, 그런 아침 활동들은 오늘 말씀 안 드리고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몰아서 재밌는 얘기들, 좀 의미 있는 얘기들, 재미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윤호기인들 만나서 뭘 하려고 하는지, 어떤 의미를 찾고 있는지 그런 얘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메리언님 뭐 더 질문 없으시죠? 예, 다 이제 나가셨는데 어차피 우리 용현이가 달라진 부분들은 제가 그 눈싸움 그 부분만 아예 딱 시간대에 딱 찝어서 댓글로 남겨놓으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만 눈싸움하고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잘 쉬시고 제가 이제 중간에 한 번은 녹화 영상 들어갈 거고 편집된 영상 나갈 거고 토요일날 예,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메리온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방송 종료하겠습니다.